네, 홍콩 보안법과 관련한 이야기, 네,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강준영 교수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홍콩도 홍콩이지만 사실 대만도 만만치 않게 지금 중국이 노리고 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 대만이 요번에 정협이나 전국인민대표대회 때 대만에 관한 얘기를 안 했습니다. 보통 이 회의 때마다 항상 평화 통일을 하겠다, 뭐 협력하자 이런 얘기를 구두상, 레토릭상으로도 했었는데 그런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게 무력을 쓸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가 아니냐. 평화 통일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1979년에 당시 엽거명이라는 네네. 사람이 대만 동포에게 고함 그러면서 이제 평화 통일하겠다라고 네. 했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만 문제에 외세가 개입하는 경우, 그럼 미국밖에 네네. 없죠. 대만 관계법 때문에. 그다음에 대만이 독립하는 경우, 이유 없이 통일 협상을 지연하는 경우 이러면은 무력을 쓰겠다. 그리고 이게 장자민 후진타오를 오면서 굉장히 악화됐고 후진타오는 양안이 한 가족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넘어갔었는데 시진핑 때 와서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시진핑은 이게 계속 이렇게 끌면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무력 사용을 배제한다라는 걸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이제 겁이 나는데 문제는 미국이 이런 갈등을 알고 대만을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지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 때는 안 그랬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자마자 지금 굉장히 지원 더 많이 세게 할 수 지원하는 있어요. 겁니다. 예. 차이잉원 총통한테 전화를 건 사람이 맞아요. 트럼프예요. 그거는 37년 만에 금기를 깬 거거든요. 네네. 그건 얘기 안 하는 거였는데. 그리고 최근에 첨단 무기를 네. 팔고 어뢰도 팔고 그다음에 대만해협에 구축함을 띄우고 네, 맞아요. 정찰기를 띄운단 말이죠. 네네. 중국도 가만히 안 있죠. 7월 11일까지 지금 해상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전반적인 흐름으로 보면 차잉원이 5월 20일 날 재선 취임을 했습니다. 네.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일국양제 거절하겠다. 네, 맞아요. 그리고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겠다. 이게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근데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강화한다는 건 뭐냐 하면 미국을 배후에 업고 대중 전략을 짜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거는 작년 6월 1일에 미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라는 거 냈잖아요. 거기에 대만을 국가라고 하니까 표시해서. 대만에서 맞아요. 난리가 난 거예요. 네. 드디어 미국이 네네네.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근데 그거 모르고 뭐 국방부 얘기다라고 미국에서는 애둘러 넘어갔지만 그걸 그냥 냈을 리가 없잖아요. 그게 할 리가 없죠. 네. 당연히 네. 중국을 자극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대만은 약간 미심쩍어 하다가 최근에 트럼프의 대만 지원 네네. 이거를 보고 이제 미국과 한편에 서겠다라는 결심을 한 걸로 보입니다. 최근의 흐름이. 네네. 그렇게 된다면 뭐 우발적이나마 이런 무력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이게 2022년에 이제 시진핑 임기가 끝나는데 네. 좀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뭐 한 번 더 하든지 지금 이제 국가주석 임기제는 없앴어요. 없앴으니까 없었으니까 할 수 있는데 국가주석이 문제가 아니고 당 총서기가 계속 돼야 되거든요. 원래 총서기는 임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되는데 거기에 뭔가 그거를 할 수 있는 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경제 발전이나 이런 게 잘 돼서 추대가 되고 이렇게 되면 좋지만 안 될 경우에는 대만 통일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대만 내부에서 심심찮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지금 중국의 군사훈련이 보면 우리가 뭐 남사군도 서사군도 동사군도 이런 거 이제 섬이 있는데 동사군도는 대만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 상륙 작전을 8월쯤에 훈련을 할지도 모른다. 상륙 훈련을. 네. 그러니까 이제 진짜 그건 아니고 그걸 대비한 훈련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력 사용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거야말로 이제 대만이 제일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미국의 역할이 필요한 거고 미국은 또 대만을 이용해서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습니다만은 이 양안 간의 갈등도 미국을 등에 업은 대만 그리고 대만을 이용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이게 얽혀서 상당히 앞으로 풍파가 예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홍콩도 관리하라, 뭐 대만에서도 뭐 이런 식의 뭐 전쟁이나 전투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관리를 하려면 중국도 만만치는 않을 텐데 경제도 안 좋은데 그렇습니다. 다 가능할까 싶은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요. 전선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선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네네. 원래. 지금 그럼에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날 중국이 세계적 국가로 부상한 것은 결국 경제거든요. 네. 그리고 국민들의 자신감도 거기에서 그렇죠. 나왔던 겁니다. 그 5G나 이런 부분이 그 미국의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하고 이래서 미국이 이제 긴장을 하고 있는데 네. 결국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가야 중국에서 공산당 통치의 정당성이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소위 국가 주권 문제라든지 자신들이 얘기하는 핵심 이익 문제와 경제 문제는 좀 최대한 분리해서 확전을 안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한테는 자꾸 정치 이슈 갖고서 경제적으로 보복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중국이 겉으로 이렇게 전선을 벌리고 있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경제 회복입니다. 경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중국 국내 사회가 불안해지고 네. 실업률 올라가고 그러면은 공산당 내부에서 시진핑식 통치에 대한 반성과 질책과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게 돼 있죠. 그렇다면은 이거는 당 지도부에 네. 물론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민주사회처럼 선거에 의해서 다른 세력이 오는 건 아니고 그 공산당 안에서 이제 다른 사람이 나오는 거니까 네네. 근본은 바뀌지 않지만 어쨌든 지금 시진핑 체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 회복. 네. 여기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른 부분들을 싸울 여력이 없습니다. 미국과도 버티려면 결국 경제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군요. 뭐 어떻게 보세요? 보통 전인대에서 이제 뭐 경제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뭐 경제 성장률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뭐 특히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뭐 부양책 막 내놓는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 전체적으로는 그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부양책이 안 나왔습니다. 우선 이제 경제 성장률은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1사분기에 마이너스 6.8%를 했고 2사분기도 마이너스 4, 5%가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하반기에 한 7, 8% 성장해야 0%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안 했고 그래서 그냥 레토릭으로서 우리가 내년이 소강 사회를 달성하는 중산층 사회를 달성하는 거니까 매진하자 이 정도 얘기를 했고 대개 이번에 그 우리 돈으로 한 1,000조에서 1,200조 정도의 경기 부양 자금이 들어갈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해보면은 한 620조 정도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네요. 시장이 약간 실망했습니다. 상해 증시나 네네. 심천 증시가 약간 실망을 했고 그 두 가지가 있겠죠. 정말 어려워서 못한 네. 경우도 있을 거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아직 그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우리만 뭐 이렇게 가서 그 세계 경제가 같이 굴러가야 되는데 네네. 독자적으로는 쉽지 않아서 약간 머뭇거리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물론 뭐 미국이 환율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또 세게 지금 네. 나오고 뭐 금융 전쟁론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중국이 전략적 선택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위안화 환율을 약간 네. 그 절하시키면서 그 약간 이제 상황을 보는 거죠. 그런데 마냥 절하는 또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 돈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네. 자본의 유출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렇지 않아도 지금 중국 사업하기 어렵다고 떠나려고 그러는데 맞아요. 많은 기업들이 그런 걸로 떠나버리면 중국 경제는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사실은 미국도 급하지만 중국이 겉으로는 뭐 대만, 홍콩 문제에 강경책을 쓰지만 경제적으로는 매우 다급한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아까 그 공산당이지만 그 안에 개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시진핑 주석은 태자당이라고 네, 이제 네. 우리가 보통 알고 있고 상하이방은 거의 무너졌다라고들 그렇죠. 했었고요.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딱 하나 남았는데 거기에 대적할 수 있는 공천당 어떤가요 지금? 지금 이런 게 거의 제일 재밌어서. 예, 다른 거는 거의 와야 됐다고 봐야 됩니다. 다 와야 됐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시지아주인 그래서 시진핑 가문
군대 뭐 이렇게 이제 오. 쓰죠. 그러니까 시진핑 군 이렇게 해서 통합이 됐습니다. 네네. 그런데 문제는 그게 통치가 잘 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만 또 그 안에서 문제가 아하. 생기면 갈라질 수 있거든요. 그 지금도 보면 그 안에 계파 중에 네. 그 이전 계파 중에 이제 나는 시 주석파로 가겠습니다라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네.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고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아.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혼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공산당의 이 권력 교체는 항상 조정과 타협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체제 갖고는 안 되니까 우리가 다시 하자. 네네. 이렇게 자기네끼리 합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완벽하게 시진핑이 통제를 하지만 강하게 통제하는 것은 그만큼 힘에 의해서 눌리는 거니까 그 여러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말을 못한 뿐이지 있다고 봐야죠. 그런 게 이제 국가가 어려워지고 사회가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언제든지 나올 수 논의의 있다.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홍콩 보안법부터 시작해서 대만 이야기 그리고 중국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 많이 해주셔서요. 제가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늘어나면서 개인이 또 방송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인터넷 방송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취향에 따라 관심사에 따라 다양한 인터넷 방송을 즐기는데요. 배꼽이 빠지게 웃기는 영상도 있고 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도 있고 또 정치 시사적인 주장을 하는 방송도 있습니다. 오늘 한 뉴스에서 랜선 아빠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켄이라는 이름의 이 50대 미국인 남성은 성인 남성이라면 당연하게 할 것이라 생각이 되는 다양한 자잘한 일처리법을 소개를 합니다. 면도하는 법, 넥타이를 매는 법, 셔츠를 잘 다리는 법. 12살 때 아버지를 잃은 그리고 지금은 이미 2명의 성인이 된 아이들을 키워낸 이 케니 씨는 아버지가 있었다면 당연히 가르쳐줬을 법한 것들을 그런 아버지가 안 계시는 수많은 랜선 아들들을 위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신은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혼자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웠다면서 말이죠. 많은 개인 방송을 봤지만 이렇게 뭉클해지는 방송은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이태원발 코로나19는 연일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오늘은 7차 감염 사례까지 등장했습니다. 네, 여기에 서울에서는 이른바 어린이 괴질로 불리는 질병의 의심 사례까지 발견됐는데요.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연결해서 코로나19의 N차 감염 그리고 어린이 괴질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태원을 다녀온 사람들 가족, 지인 여기서 막 전파가 돼서 지금 7차 감염까지 나왔습니다. 이제는 N차 감염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렇게 N차 감염이 확산되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 초반에는 한 2차, 3차까지 가고 그쳤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그 인천 강사분이 네. 초기에 그 경로나 본인의 신분을 숨기면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어요. 그 과정에서 10대, 20대들이 무증상이 많고 활동력이 좋은 사람들인데 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방역으로 바뀌면서 노래방이나 주점 등으로 많이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많이 좀 풀리면서 10대, 20대가 많이 활동을 하고 그 사이에 감염자가 많이 늘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시면 노래방이나 결혼식 이런 식사라든지 유흥업소를 통해서 감염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시간을 조금 늦춘 게 있었고 두 번째는 그런 유흥업소나 노래방 같은 우리가 밀폐된 공간을 많이 찾는 두 가지가 합해지면서 이렇게 네네. 감염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태원에서 출발한 이 코로나19가 여러 가지 코로나19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종류가 있는데 이게 미국이나 유럽에서 확산이 됐던 것이다. 그래서 이게 좀 전파력이 유달리 강하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건 맞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아직 연구가 나온 건 없습니다. 전파력이 더 강하다는 연구는 없고 단지 이제 그 유럽 미주발이기 때문에 초반에 우리가 신천지에서 나왔던 그 바이러스와
비슷한 아형이 다른 거지만 거의 같은 그 코로나19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단지 감염력이 좋아 보이는 거는 10대들이 네. 20대 이제 활동력 많은 사람들이 무증상 감염을 통해서 많이 감염을 시킨 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뭐 앞으로 8차, 7차, 8차, 9차 뭐 더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7차, 아이고. 2차, 7차를 동안 가족끼리 가장 감염이 잘 되거든요. 네. 그분들이 본인이 모르게 감염이 된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 가족 쪽으로 퍼졌겠죠. 그럼 뭐 7차, 8차, 그러니까 N차는 지금 저는 항상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네. 최대한 빨리 확진자를 빨리 찾아야지만 더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데 그것이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몇 번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잡아내야 된다. 확진자들을 네. 누가 있는지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자, 지금 오늘부터 이제 마스크를 써야만 대중교통을 또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교통 방역도 강화가 됐습니다. 근데 뭐 교통 방역이 강화된 것도 있지만 일단은 학교가 보내야 하는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불안해하실 것 같아요. 이제 내일부터 2차 등교가 시작이 되잖아요. 네. 지금 뭐 수도권 그리고 경북 쪽 다 해서 한 200여 개 교는 이제 일단은 등교를 미룬 상태인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등교를 좀 더 연기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등교 연기도 필요성은 있지만 네. 좀 안전한 그 해법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등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고3은 입시 때문에 할 수 없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요새 보셨겠지만 오늘도 교사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게 마스크를 쓰고 한두 시간 동안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숨이 차고 어지러워요. 네. 호흡이 안 되고 그런 경우에 하루 종일 교사분들이 강의하는 것도 어렵고 게다가 학생들은 더 힘들죠. 그래서 저는 초등학생이나 유치원들 같은 경우는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돌봄 지원을 좀 더 받고 아니면 온라인 강의를 하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고3 같은 경우도 지금 정도가 아니라 더 더워지면 도저히 하루 종일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마스크 끼고는. 그렇죠. 그래서 아침 일찍이 등교해서 오전 수업을 빨리 끝내고 학교에서 도시락을 받아서 집으로 가거나 본인이 원하는 공부하는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저는 더 실제적으로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양치질하는 거에 대해서 또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우리 10대들은 정말로 무증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러스가 이미 코로나 감기 바이러스를 앓은 사람들이 10대, 20대에서 항체를 갖고 있거나 그 교차 면역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앓지를 않거나 아주 가볍게 앓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네. 그러면 그 학생들이 그냥 이렇게 양치질을 하다가 뱉잖아요, 물을. 그러면서 주변에 비말 스프레이가 퍼지면서 옆에 있는 정말 그런 코로나19에 감염력이 없는 아이들은 그 면역이 없기 때문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학교에 많이 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양치질하는 것도 그렇고 마스크 쓰는 것도 그렇고 에어컨 문제도 그래서 저는 고3 같은 경우도 오전 수업을 하고 최단 시간 짧게 효율적으로 하고 좀 수업을 짧게 하는 것이 네.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10대가 유난히 무증상이 많은 이유가 딱히 있을까요? 네, 그게 그 사이언스지라는 그 국제 학술지에 조금 나온 네네. 내용이 있어서 물론 이게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4가지 감기 바이러스가 있어요. 네. 근데 그 감기 바이러스 어릴 때부터 많이 앓죠. 우리들도 네네. 여러 번 앓은 경우도 많은데 그것이 보니까 아까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의 34%가 그 코로나19를 잡아낼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를 갖고 있고 절반 정도가 옛날 혈액 샘플을 봤더니 절반 정도가 그런 장기 면역, T셀이란 장기 면역을 코로나의 바이러스란 장기 면역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10대, 20대가 많은 이유는 면역이 굉장히 활성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독감 백신을 맞으면 항체가 10대나 20대는 거의 7, 80%가 생기지만 네. 어린아이들이나 연세가 많은 분들은 항체가 형성이 잘 안 돼요. 아. 그거는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항체 형성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10대, 20대 같은 경우도 과거에 코로나 감기 바이러스를 앓은 항체가 튼튼하게 있기 때문에 유사한 바이러스인 코로나19가 들어오면 아주 약하게 앓거나 증상이 없는 거죠. 하지만 본인은 감염이 됐으니까 바이러스를 갖고 있고 일정 기간, 한 2주 정도는 바이러스를 남한테 전파를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부분은 잘 몰랐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오면서 갖게 되는 뭐 여러 가지 코로나 그중 감기 바이러스 중에 코로나 감기 바이러스도 있고 근데 10대 같은 경우는 그게 항체가 형성이 되어서 실제로 걸려도 아주 약한 증상 혹은 잘 모르고 지나간다.
그런데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고 있어서 이거를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감염을 시킬 수는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유사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유사한 그런 면역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10대가 무증상이 많고 그게 그래서 좀 가능성을 추정하는 거죠. 확정적인 건 아니고 그런 이제 논문 증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무증상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네. 자, 이 부천에 쿠팡 물류센터 확진자 나온 거 아시잖아요. 네. 지금 계속 뭐 친척, 뭐 가족들 나오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시는 게 쿠팡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택배 받아보시거든요. 네. 이 받아보는 물건에 바이러스가 혹시 묻어있지 않을까? 가능성이 있나요? 네, 많이 걱정하셔서 초반에 외국에서 연구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디에 묻으면 얼마나 오래 가나.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보면 버튼에 다 구리 붙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왜냐하면 구리가 가장 바이러스 생존력이 짧아서 4시간이에요. 짧은 게 4시간. 예, 제일 짧은 게 구리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걱정하는 그 판지, 우리가 택배 물건은 다 이게 판지에 쌓여서 오잖아요. 그거는 최장 기간이 하루인데, 관광기는 몇 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가 오래 살아도 하루밖에 못 살아요, 바이러스가. 네. 그렇기 때문에 택배 배달 물건은 보통 포장 후에 하루 이상 걸려서 오기 때문에 대부분은 괜찮고, 그리고 또 택배 기사분들이 장갑을 끼고 하시기 때문에 거의 위험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조금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린이 괴질 이야기 좀 여쭤볼게요. 지금 질병 의심 사례가 2건이 나왔는데 대체 어떤 건지 저희가 사실은 해외 뉴스 전하면서도 이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전문가께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병이 괴질하면 되게 무섭게 들리거든요. 네, 괴질은 아니고요. 초반에는 이렇게 5세 미만의 고열이 지속되고 혈관염이 되면서 몸이 빨갛게 붓고 딸기 혀 같은 그런 가와사키라는 병이 있어요. 네네. 주로 아시아에 많이 생기는데 흔하진 않죠. 그래서 그 형태랑 비슷해서 가와사키 유사 증후군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유럽에서 먼저 발생하고 미국에 와서 미국에 확진자가 많다 보니까 지금 한 300 케이스 정도 나왔어요, 사례가. 네. 그래서 아직까지 사례가 많지 않은데 증상이 이제 38도에 40도 이상의 고열이 나고요. 온몸에 발진이 돋고 손발이 부어요. 그리고 눈이 빨개지는 결막염이 생기고 팔다리가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특이하게 코로나19는 호흡기 증상이 많은 얘는 호흡기 증상이 없고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거나 구역질 구토가 나는 소화기 계통 증상이 많아요. 네, 그러면서 그 쇼크가 와요. 그래서 수액을 치료를 해도 거기에 반응을 안 하는 그런 특징이 있으면서 우리가 간이라든지 콩팥이라든지 심장 같은 여러 가지 주요 장기를 그러니까 혈관을 침범하기 때문에 거기에 전부 장기의 혈관을 침범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질환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공호흡기를 낀다든지 드물지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4명 정도가 사망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아주 흔하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드물게 조금 치명적인 그런 질환을 유발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이것이 바로 코로나19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안 했지만 그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한테 나중에 4주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런 증상이 나타난 어린이가 있었어요. 그 뒤에 추적을 해봤더니 이게 코로나19에 감염될 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감염된 후 4주 내 6주 회복기에 이 증상이 나타나는 걸로 봐서 아마도 10대랑 20대 초반에 많은 거는 면역 반응이 굉장히 좋은 나이거든요. 그럴 때 사이토카인 폭풍처럼 면역이 과반응을 하면서 항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왜냐하면 코로나19 검사를 하면 음성인데 항체 검사를 하면 양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와 연관된 그런 과민 반응에 의한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라고 명칭이 붙은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코로나19랑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이거에 또 반응을 하면서 면역이 이제 조금 오버해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19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항체가 생겼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꼭 어린아이들만 걸리는 건 아니라고 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네, 초반에 가와사키는 아까 5세 미만인데 초반에도 이 다기관 염증 증후군은 보통 10대에서 좀 많이 나왔었어요. 미국에 사망한 아이도 15세 이런 아이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20대 초반, 20대에서 많이 또 발생을 하는 거로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더 증상이 심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대랑 20대가 다 좀 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무서운 병들이 자꾸 생겨서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만 듭니다.
교수님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제가 많이 여쭤봤는데요. 명확하게 또 설명도 잘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택배 물건 많이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요. 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해외 핫한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소식.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매일 먹는다 뭐 이렇게 네. 얘기했던 클로로킨, 하이드록시 클로로킨. 그리고 아베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사실은 코로나 사태 초반기에 이 약 이름을 들었었거든요. 아비간. 네, 네, 이게 별로 후보군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거브라야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25일에 이 클로로킨에 대한 연구를 안전성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는 동안 잠시 중단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네네. 왜냐하면 22일에 영국 학술지 랜싯의 연구 결과 때문입니다. 9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복용한 환자의 사망 위험도가 34%가 늘고 심장 부정맥 위험도 137% 증가한다 이렇게 발표를. 이게 약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사무총장의 얘기는 네. 이런 우려는 코로나19랑만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게 워낙은 코로나19로 개발된 약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이나 네네. 말라리아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안전하다. 네. 근데 이제 코로나19에는 이걸 사용하는 걸 권장하지 네네.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안전성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는 동안 잠시 중단을 했고요. 연구를. 그리고 이제 아베 정부가 권장했던 주목했던 신종플루 치료제 아비간도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것도 이제 치료제 후보 대열에서 조금 멀어졌는데 왜냐하면 후지필름의 자회사인 도야마 화학이 개발한 치료제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19 치료제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동안 임상시험을 했습니다. 근데 승인 신청을 낼 정도의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25일까지 승인 신청을 받았는데 네네. 결국 신청을 못하고 끝나게 된 거예요. 임상에서 별게 없었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베 총리가 4일에 기자회견을 할 때는 유효성이 확인되면 이번 달 안에 아주 승인을 빠르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 기다렸는데 이게 별로 좋은 제대로 결과가 안 나오질 됐군요.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후보군에서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빨리 무슨 치료제가 네.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둘 다 뭐 안 됐다고 하니까 뭐 좀 아쉽네요. 그래도 아쉽죠. 좋았으면 좋았을 걸. 네, 좀 아쉽네요. 네, 다음 소식, 네, 유럽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봉쇄를 풀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여기도 경제도 경제가, 풀고 있고, 네, 너무 안 좋으니까요. 영국 정부는 다음 달 15일부터 백화점을 비롯한 비필수 업종 상점의 영업 재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야외 시장, 자동차 전 시장은 다음 달 1일부터 더 먼저 문을 열게 되는데요. 다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해야 되고 위생 기준도 좀 준수를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경제를 재건하는 데 중요한 조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스페인 정부가 수도인 마드리드, 바르셀로나의 외출 금지령을 25일에 해제하기로 네네. 했습니다. 그래서 식당과 카페 영업을 허용을 했는데 이제 살짝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이제 관광 같은 경제 활동을 서둘러서 재개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스페인에서 대도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이번 달 초부터 봉쇄가 조금 일부 해제되는 분위기였어요. 네네. 근데 마드리드랑 바르셀로나는 대도시고 그렇죠. 인구가 많고 좀 네. 피해가 컸기 때문에 지금 더 봉쇄 조치를 엄격하게 계속 지켜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드리드, 바르셀로나도 이제 조금씩 해제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스페인 정부는 7월부터는 이제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를 시행했는데 이것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갈 수가 있어요, 말이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외국인 관광객 입국이 이제 자가격리 계속 하라 네. 그러면 안 올 테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자기들은 문을 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독일도 유럽 여행 금지령을 다음 달 15일에 해제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31개국의 여행을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유럽 내에서는 그러면 좀 아무래도 다니기가 수월해지긴 네,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가 가거나 뭐 이렇게는 좀 힘들어도. 네. 네. 자, 네덜란드에서 밍크가 네. 코로나19를 감염시킨 사례가 있다. 밍크가 쪽제비과의 동물인데요. 밍크코트 많이 만드는 네네. 그 동물이잖아요. 근데 19일에 이제 제일 먼저 사례가 보고가 된 게 밍크를 사육하는 농장의 근로자 한 명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사육동물에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근로자가 감염된 코로나19가 변종이었는데 네. 이게 밍크들 사이에서 돌고 있던 바이러스랑 유전적으로 비슷한 것으로 조사해봤더니 나왔대요.
있는데요. 아하. 근데 25일에는 또 밍크가 이제 사람하고 접촉을 했는데 2명에게 또 코로나19를 감염시킨 사례가 있다라고 네덜란드 농림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역시 사육 농장에서 발생을 네네. 했고요. 지금 그래도 농림부는 밍크 농장 밖에서는 코로나19가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전염될 위험은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바이러스에 감염된 밍크가 발견된 게 네덜란드 155개 농장 중에 4곳인데 네. 4곳 중에 3곳은 제일 먼저 사람이 코로나19를 밍크에게 먼저 옮겼던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해요. 아, 그럼 사람이 옮기고? 그 밍크들 사이에서 변종이 돌다가 네. 또 그 밍크를 돌보는 사육사들한테 다시 이제 감염이 됐다. 지금 사람, 밍크, 사람 이런 순으로 지금 인수 공통 감염병이 아. 이러다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아무튼 뭐 고양이, 호랑이, 사자가 감염됐다는 얘기는 많이 했지만 이제 그게 역으로 사람에게 옮겨진 적은 없었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사육동물에서 인간으로 전염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 강아지한테 감염되고 뭐 네, 이런 네, 경우는 그렇죠. 있었잖아요. 홍콩이나 뭐 이런 데, 싱가포르 그렇습니다. 이런 데서. 아, 근데 밍크는 굉장히 새롭네요. 네. 밍크에서도 이렇게 돼서 아, 참.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게 또 핫하게 그 외신에서 특히 이제 뭐 뉴욕타임즈 CNN 나오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네. 원래는 공화당 전당대회를 7월에 네. 하기로 했는데 8월에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게 딴 데로 가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8월 말에 샬럿에서 네. 열기로 했었는데 지금 여기도 코로나19가 심각하니까 네네. 봉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8월 달까지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8월 행사장에 대의원 전체의 참석이 허용될지 보장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냐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즉각 이 공간 허용 여부에 관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으면 전당대회를 열면 사실 일자리, 경제적 발전 굉장히 많이 뭔가 몰리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네. 그것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다른 장소를 물색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펜스 부통령도 물론 샬럿에서 열기를 바라지만 공화당 소속의 주지사가 있고 경제 재개 조치에 속도를 붙이고 있는 텍사스, 플로리다, 조지아주 얘기를 하면서 필요하다면 여기로 옮기기를 고대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즉각 반발을 했습니다. 네. 우리는 공중보건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데이터와 과학에 의존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건 당국자들이 공화당 전국위원회와 협력을 해서 지금 전당대회를 어떻게 치를까 이걸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했고요.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도 현 시점에서는 옮겨가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샬럿에서 개최해야 되는 걸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플로리다가 사실 약간 위험할 수가 있는 게 얼마 전에 그게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죄수들 중에 중범죄를 저지른 죄수들도 네. 투표를 할 수 있게끔. 네네. 근데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한테 유리할 거란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 만약에 플로리다를 뺏기게 되면은 네.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어우, 대부분의 타격을 주를 좀- 다 이겨야 네네. 되는. 텍사스도 지금 사실 만만치가 않은 게 글쎄 뭐 그렇다고 해서 이번 대선에 바뀔 거라고 보는 사람 별로 없지만 네. 여기가 히스패닉 인구는 워낙 많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민심도 사실 별로 안 좋고 네. 그래서 전당대회를 연다는 게 단순히 그냥 뭐 전당대회에서 뭐 당원들을 모으고 뿐만이 아니라 이 당에서 좀 약간 위태롭다라든지 네네. 정말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곳에 가서 전당대회를 보통 하거든요. 전략적이죠. 예. 네.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미러키, 그러니까 네. 위스콘신주 지난번에 졌던 거기 가서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니까 플로리다랑 텍사스가 좀 급해 보여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네. 예. 근데 그건 맞긴 맞아요. 제가 예전에 보스턴에 있을 때 보스턴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거든요. 네네. 진짜 사람들이 많이 와요. 아, 기자들도 많이 오고. 그렇죠. 근데 그때 딱 한철 장사를 네네. 진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뭐 주라든지 그 시에서는 굉장히 그 찬스를 노리고 있어서 놓치기 어려운 네. 찬스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갈등이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뭐 계속 뭐 화상 전대를 해야 되는 게 아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공화당은 안 된다라고 아유, 지금 트럼프 얘기를 하고 대통령 있잖아요. 성격에 그분의 스타일상으로 화상은 아니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건 지금 보여야지, 예, 그거는. 네. 지금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우리가 뭐 보통 얘기하면
에베레스트. 어릴 땐 제가 에레베스트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가끔씩 그랬어요. 네, 에베레스트산 높이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가 들어와 있어요. 이게 왜 바뀌어요? 퀴즈에 많이 나왔잖아요. 높이는 그럼 8,848m 이걸 우리가 맞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 나오잖아요. 퀴즈책 뭐 네네. 이런 데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이제 상식으로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중국 측량팀이 24일에 지금 해발 7,023m에 도달해서 캠프를 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27일에 정상 등반에 나서서 정확한 에베레스트의 높이를 한번 재보겠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공식 높이 말씀드린 8,848m는 인도가 측정한 1950년대 기록입니다. 근데 중국은 75년, 2005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측량을 해봤는데 그때마다 8,848.13, 8,844.43m 이렇게 좀 약간 다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 바위의 최고점을 측정을 할 것이냐, 그 위에 쌓여 있는 눈의 높이까지 넣을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높이가 약간씩 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근데 네팔은 바위에 쌓인 눈까지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8,848m라고 네팔의 네네. 입장도 지금 공식 높이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2015년에 네팔에서 규모 8.1의 대지진이 맞아요. 발생을 네,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상에 쌓였던 눈이 몇 센티미터 가라앉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좀 꾸준히 나오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마지막 관측이 15년 전이니까 이번에 새롭게 재서 아예 공식 기록을 좀 정확하게 다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뒤에서 알고 보면 중국이 국력을 과시하고 대내적인 단결을 도모하려는 시도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측량에 중국이 중국판 GPS로 불리는 베이더를 활용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래서 높이를 다시 측량하는 걸 계기로 독자적인 우주 기술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아하.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네. 그냥 뭐 산 높이가 뭐 얼마요? 8,848m. 네, 4m 차이 여기 뭐 네네. 그게 되게 중요한 건가? 4m 눈이 쌓였던 건 대단하긴 하네요. 근데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깊은 뜻이 또 있는 줄은 몰랐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측정을 했더니 정확하게 이렇게 나왔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네. 그렇군요. 에베레스트, 에레베스트라고 굉장히 많이 하고 헷갈렸었던 게 있는데. 많이들 그러셨을 거예요. 네. 네, 맞아. 이게 영국 사람 이름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예, 이게 히말라야, 나라마다 네. 조금 다르죠. 네. 지금 히말라야 측정에 기여한 영국의 조지 에베레스트 경의 이름에서 따와서 에베레스트인데 네. 지금 네팔은 산스크리트어로 세계의 정상이라는 뜻의 사가르마타라고 사가르마타. 부르고요. 티베트어로는 초모랑마어로 어떤 새도 넘을 수 없을 만큼 높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 그래요. 오, 초모랑마라고. 초모랑마. 중국에서는 티베트어의 초모랑마를 차용해서 이제 주무랑마 이렇게 부르고 주무랑마. 있다고 합니다. 네. 아, 주무랑마, 초모랑마, 네. 네, 사가르마타, 네. 에베레스트, 에레베스트. 5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였습니다. 지금까지 전지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매주 화요일 정말 필요한 생활 경제 팁 알려드립니다. 경제 탐구 생활. 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바쁘셔갖고 진짜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아유, 아닙니다. 네. 네, 먼저 첫 소식입니다. 스타벅스 가방. 네, 이 스타벅스 가방이 뭐길래 이게 이제 사은품인데 사실은 이걸 받으려고 무려 374잔의 커피를 주문한 고객이 있어요. 이게 하루에 주문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루에요? 결국은 커피는 다 버렸다는 슬픈 전설이. 이걸 어떻게 다 마시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걸 시켜가지고 결국은 그래서 그 손님이 안 가져가서 네. 무료로 가져가세요 하다 나머지는 버렸다고 하는데 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사은품 증정 행사가 과열돼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가방이 무슨 가방이길래 네네. 궁금하실 텐데 작은 여행 가방 같이 생긴 네. 그 딱딱한 네네, 하드한 하드 케이스. 외장재로 돼 있는 그건데 사실 굉장히 뭐 특별한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음료수를 17잔을 마시면 사은품을 줘요. 이걸 받으려고 한꺼번에 음료수를 이렇게 많이 샀다는 건데 심지어 17잔의 구성도 스타벅스가 정해놨어요. 3잔은 시즌 음료 아니면 비싼 커피 있습니다. 알커피를 마셔줘야 돼요. 알커피? 네. 뭔지 알아요. 그 한 잔에 10,000원 돈 네네네. 한다는 그 커피를 3잔 무조건 마셔야 되고 나머지를 14잔을 채워야 되는데 이걸 받겠다고 그 소동이 벌어진 겁니다. 아니, 저도 사진을 좀 보기는 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커피를 많이 할 정도로 불편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뭐 17잔을 마신다 그러면 다 받을 수는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네. 이게 매년 연말에 벌어지는 다이어리 소동하고 맞아요. 비슷한 건데
여름에는 썸머 프리퀀시, 겨울에는 뭐 그 윈터 프리퀀시에서 이 회사가 진행을 하는 프로모션이 있는데요. 항상 사람을 그 애태우는 프로모션이에요. 어디에 몇 개가 남았는지를 처음에는 몰라요. 모르다가 나중에 거의 동이 날 때쯤에 어디에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으나 내가 갔을 때는 이미 없는 경우가 많고 네네. 서울에는 재고가 없는데 저기 뭐 경남 창원 이런 데 지점에 하나 남았습니다. 이런 허무한 소식을 알려줄 때가 많거든요. 이번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가방이 두 가지 색깔로 나오는데 핑크색이 인기가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이어리도 핑크가 인기가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품절된 색이 있잖아요. 그걸 찾아서 또 돌아다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그 다방에 갔다 왔는데 네. 둘이서 모은 거예요. 이 별을. 그러니까 둘이 모을 수도 있어요. 그 별을 모을 수도 있고. 혼자가 아니고 둘이서 같이. 그렇죠. 제가 진행자께 별을 쏴드릴 수도 있어요. 아, 맞아요. 그거 싸달라는 그런 거 많이 그렇죠. 오더라고요. 저 밖에 모든 스태커 힘을 합쳐서 우리가 이 별을 다 모아서 하나를 네. 공유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별을 선물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색을 할 거냐 요걸 가지고 1시간 고민을 하던데 실제로 한 그 취업 준비생의 사례를 보면요. 이 가방을 하루에 22개를 받았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받아요? 22개를 받으려면 374잔을 샀겠죠. 네네. 그래서 이 친구가 가장 최저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낸 거예요. 가장 저렴한 커피 14잔을 텀블러를 가져가서 한 번에 받아버리고 시즌 커피 3잔을 산 거죠. 나는 커피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은품 하나를 구입하는 데 들어간 초기 비용은 66,600원 정도. 하지만 22개 중에 16개 정도를 이른바 리셀, 다시 되팔았다고 하는데 2만 원 정도 웃돈을 얹어서 팔았대요. 그럼 한 8만 원, 8만 5천 원 이 정도. 그러면 16개 팔았으면 한 30만 원 벌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실제로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엔 이건 고수익 알바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쓰던 거 많이 파는 나라 있잖아요. 네네. 그 나라에는 이 가방을 팔겠다는 글들이 수두룩하게 올라와 있는데 요거 이벤트 시작한 지 며칠 안 됐어요. 7월 22일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끝까지 이 가방이 남아있지 않을 거다. 이런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러면 값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그 심지어 핑크색의 경우는 품절이라서 더 비싸게 팔기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 길게 말씀드리니까 너무 좋은 물건 소개해드리는 느낌이 좀 있기는 한데 아니 지금 막 반응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느냐. 네. 사실 제 얘기의 방점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참 근데 뭐 정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도 300잔이 넘게 400잔, 그러니까 400잔 가까이 지금 주문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그러면은 다 못 마시니까 어차피 대체로 다 버리는 건데 이렇게 아줌마인가 봐요. 아깝네요. 아깝죠. 네. 그럴 바엔 그걸 좀 기부를 하던지. 그러니까. 아니면 애초에 그 가방을 그냥 사면 되지 않을까요? 전 사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걸 너무나 원하면 그냥 사면 되잖아요. 파나요? 아니 그냥 가서 저는 커피 필요 없으니까 별만 찍어주세요. 그런 식으로. 왜 여러 사람을 그런 생각도 바리스타도 드는데 하느라고 고생할 거 아니에요. 커피 내리고 하느라고. 이게 이른바 한정판 마케팅과 한정판 마케팅. 네, 그리고 굿즈 마케팅이 아주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 다방이 팔고 있는 여러 가지 굿즈를 시즌별로 모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테마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좋은 물건 소개해드리는 것 같은데 봄에는 뭐고 여름에는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고 심지어 각국별로 다른 물건을 한정판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관련 카페에 가보시면 최근에는 대만에서 주던 그 가방이 또 굉장히 인기를 끈 거예요. 한국 돈으로 한 뭐 10,000원, 15,000원 돈 하는 건데 이걸 또 떼다 웃돈 받고 팔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또 회사들의 어떤 마케팅 수단이군요. 그러니까 애태우기 마케팅인데 언제까지 우리 한두 번 당해본 거 아니잖아요. 이 나이쯤 되면은 그런 거 피곤해요. 그렇죠. 저도 작년에 별 다 모으고 다이어리 못 받았는데 뭐 약간 속상하고 말았어요. 속은 상하셨구나. 속은 상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진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재정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만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은 많은 국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내년의 예산 규모 뭐 거의 사실 요번에도 뭐 500조 말해서 말이 많았는데 처음이었죠. 네, 내년은 또 어마어마해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경제 전문가로서 이래도 괜찮은 건지 뭐 어떤 사람들은 나라 빚이 너무 많아져서 걱정이다 그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는 팍 써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불가피성에는 동의를 하는데 속도가 좀 빨라서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한 가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추경 이전에 근본적으로 짜고 있는 예산의 틀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네. 이 커지는 속도가 아주 빠르다는 걸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제가 2017년에 방송을 리포트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 슈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불과 3년 전이거든요. 그런데 3년 만에 우리나라가 513조 원의 슈퍼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네. 아마 현재와 같이 쓰임이 늘어나고 국가 예산에 큰 정부를 지향하다 보면 내년에는 적어도 560조 원은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면 머지않아서 600조 원 시대가 네네. 열리겠죠. 근데 이 방향으로 가겠다는 그 철학이 뚜렷한 그런 정부이기 때문에 속도를 조금 조절하면서 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봐도 위기이고 뭔가 마중물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텐데 네. 빚이 늘어나는 속도, 재정이 늘어나는 속도, 반면에 납세자가 줄어드는 속도도 빠르거든요. 아하. 애들은 많이 안 태어나고 애들이 태어난다고 해도 이 친구들이 세금 내기까지 오래 걸리잖아요. 오래 걸리죠. 그런데 중장년층을 비롯해서 세금을 꾸준히 낼 수 있는 사람들의 네네. 숫자는 점점 줄어들겠죠. 네. 고령화에 따라서. 이런 전체적인 큰 그림 좀 고려해야 되는데 해서 절충점을 좀 찾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조세재정연구원장의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만하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이거는 뭐 또 이쪽에서 보면 이럴 수 있지만 재정 승수라는 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재정을 하나 투입했을 때 요게 유발하는 2차, 3차의 어떤 그 재정이 돈이 도는 네네, 효과 이런 효과. 것들이 갈수록 좀 줄어들고 그냥 주는 돈 이전의 형태로 지급되는 돈의 경우에는 이런 승수가 좀 낮다 이런 연구 결과들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한다고 잔소리하는 사람 네네. 그런 사람들의 존재감은 분명히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제가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서 인크리멘탈리즘이라고 해서 이게 항상 올라가잖아요. 네. 뒤로 가는 법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자연스럽기도 한 것이 경제 규모가 커지면 네. 그에 따라서 우리가 그 용처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커지는 건 어찌 보면 좀 자연스러워요. 네. 그리고 과거에 97년 외환위기 당시 생각해 보시면 그때는 연일 우리가 항상 그 신문의 헤드라인으로 봤던 게 40대 가장의 안타까운 죽음 맞아요. 등등 사회 안전망이 그만큼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런 선언의 바탕을 두고 우리가 위기 상황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사회복지 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으니까 아마 이 그물망에 들어가는 돈은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올 거냐? 우리는 지금 이제 그 해답을 찾아야겠죠. 그 이제 증세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참 딜레마인 것이 뭐냐면 위기라서 돈을 푸는데 돈을 풀기 때문에 곳간이 비어서 여기를 채우려고 세금을 걷는다 하면 앞으로 주고 뒤로 걷는 셈이 되는 거예요. 가처분 소득은 그건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 이게 그 방송 용어는 아닙니다만 시체말로 똔똔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라서 이게 정책의 어떤 디자인상으로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럼 법인세를 좀 더 걷으면 되지 않을까? 우리 글로벌 기업 많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장사가 잘 안 돼요. 잘 알려져 있지만 자동차 수출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하고 자동차는 세트잖아요. 네네. 기름이 안 팔리고 자동차도 안 팔립니다. 이동을 안 하니까요. 이 두 자릿수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이 줄어드는 실적을 보면 5월 중순까지 거의 50% 가까이 줄었거든요. 어이구, 그렇게 많이 줄었어요. 휴대폰의 경우에도 그 자동차나 휴대폰은 신차 효과, 신제품 효과가 네네. 있는데 신제품을 계속 내놓음에도 불구하고 그 휴대폰 판매가 전년 동월하고 비교해서 5월 중순까지 두 자릿수로 줄었어요. 그럼 소비 효과 좀 준 건가요, 확실히? 줄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나 네. 휴대폰 같은 경우, 특히 휴대폰은 네네. 체험해야 사는 상품이거든요.
써봐야 바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전화기의 교체 수요는 전화가 안 돼요. 더 이상 전화가 안 들려요. 문자를 못 보내요 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마치 여자들이 색조 화장품 살 때처럼 네네. 색조 화장품이 발라보고. 떨어져서 새 거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발라보고 예쁘면 네네. 사는 건데 전화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 찍어보고 해보고 좋으면 할부로 사잖아요. 보통 패턴이 그렇게 되는데 체험을 안 하니 체험 부스도 설치가 되지 않고 체험을 못 해보니 내가 저 100만 원 돈 하는 걸 왜 사야 되는지 수요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글로벌 전화기 회사들이 하는 게 보내주는 서비스. 일단 한번 써보시고 네네. 결정하세요. 아. 그런 마케팅 등장하거든요. 그렇군요.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을 가야 차가 사고 싶죠. 그렇죠. 어딜 나가야지 네. 차를 써야지 사고 싶죠. 그래서 결론은 기업들도 장사가 잘 안 되는 마당이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좀 괜찮은 서비스업이 모여 있었던 뭐 항공 여행 이쪽에서도 사람들을 막 내보내고 있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돈 나올 구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재정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커지는 거에 대해서는 이 순간순간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이견이 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증세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거둘 때가 만만치가 않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짧게 요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SNS에서 홍콩 보험 등의 명칭으로 해외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마케팅 기승을 부린다 그러는데 이게 뭐 보험료 1억 원을 내면 향후 40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의심이 많은 인간이라 네. 절대 안 믿거든요, 이런 거. 이런 거 있으면 일단 제가 먼저 가입하죠. 그러니까요. 네. 예. 근데 누가 봐도 좋은 거는 누가 봐서 이미 좋은 게 아니거든요. 아하. 1억 원 넣는데 40억을 주는 게 있다 하면은 빌려서라도 넣겠지만 일단 그런 게 존재할 수가 없고요. 네. 이 역외보험이라는 게 뭐 대표적으로 홍콩에서 디자인된 상품이 많이 거론됩니다만 이거 한 2, 3년 됐어요. 아, 그래요? 이른바 강남 어머니들 사이에서 회자된 지 몇 년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부산에서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래서 이제 이른바 달러이자를 준다고 하더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달러이자 받으시면 달러로 갖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큰 돈을 버셨다 그럼 당연히 세금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외환거래법상 그런 식으로 돈이 들어올 수가 없고요. 1억을 넣는데 40억을 주면 40배잖아요. 그렇게 금융회사가 돈을 굴려서 고객들에게 돌려주면 이 회사는 파산하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안 믿을 것 같은데 믿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했고 또 금감원이 얼마 전에 소비자 경보까지 발령을 그렇습니다. 했다고요. 이게 그 혹하시는 분들이 네. 많았던 것 같아요. 워낙 저금리라서. 그런데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요. 이게 예금 보험이나 국내에서 민원 분쟁 조정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뭐 1억 원이다, 10억 원이다, 뭐 이렇게 넣으실 수 있는 분들이 넣었다. 그런데 돈이 떼이거나 최근 그 라임 사태처럼 라임 사태.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정말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벌어질 수가 있고요. 보험회사는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돈을 굴려서 네. 돌려드려야 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수익률은 보장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네. 1억을 냈는데 40억을 돌려준다. 그냥 얘기만 듣도 이거는 가짜인 것 같은 생각이 저는 확 들어갔고 네. 네, 의심이 좀 많은 인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네, 우리 소비자가 아니죠.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조심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역시 차분차분하게 또 사례도 잘 들어주시면서 네, 경제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요. 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곳곳에 빗길입니다. 굉장히 많이 미끄러운데요. 네, 퇴근길 운전 안전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도 6시 2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